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저희가 심리상담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81번. 진로상담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기존의 기출로 한번 나왔던 문제죠.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진로상담은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적 선택, 그 일반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한 선택과 계획을 확인해요. 진로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직업적인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과정도 진로상담 과정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도 이해하고요. 직업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해요.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진로상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로상담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어떤 심리검사들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로상담의 목표에 들어가고, 4번의 진로상담은 직업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수능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해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진로상담에 이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에 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증진, 정보탐색 활용 능력,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태도 형성, 직업 선택 및 진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진로상담의 일반적인 목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2번 보도록 할게요. 현실치료예요. 근래서의 현실치료. 여기서 제시한 8가지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근래서가 제시한 이 원리죠. 원리를 보면은 감정보다 행동에 중점을 두겠죠. 현재보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두니까 답은 2번이 되고요. 계획을 세워 계획에 따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다짐받고 변명은 글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근래서의 8가지 원리예요. 이것이 8단계의 원리로 나오기도 하는데, 1단계가 관계 형성이에요. 내담자가 상담관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2단계는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것, 지금 하기로 선택한 것, 여기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 3단계가 자기 행동 평가를 위한 내담자 초청 단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다.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 4단계가 내담자 행동 계획 발달을 위한 원조 단계.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바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단계가 4단계. 5단계는 내담자가 의무 수행을 해요. 계획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5단계. 6단계에서부터는 뭐야? 변명 못하게 하죠. 그리고 처벌도 안 해요. 8단계에서는 포기도 거절하는 단계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근래서가 제시한 8가지 원리. 현실치료도 시험 문제에 거의 매번 나와요. 현실치료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참고의 현실치료 상담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현실치료 상담,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83번, 로저스가 제안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fulfill functional person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 실존적인 삶. 실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들도 인정하고, 이런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신이라는 유기체에 대해서 신뢰한다.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자유를 지니고, 창조가 좀 들어가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에.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거죠. 현재.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돼서 성격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인지적인 오류나 통제 소지, A유형 성격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요. 집단 무의식이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가장 거리가 먼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해설을 한번 보면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성격을 보면, 우선 성격적인 특성으로 보면 낙관적인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죠. 이건 이런 연구 결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과 외적 통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요? 외적 통제 소재는 뭐예요?
외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고, 내적 통제 소재는 자기 안에서 어떤.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보다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외부 자극은 내가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A 유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되는. 왜냐하면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인식할 때, 스트레스 자극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인지적 오류거든요.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인지했을 때 이런 인지적인 자극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기도 하고 덜 받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비행 중에 우발적이고 기회적에서 일단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돼서 다른 행동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건 도벽이에요. 도벽이 우발적이고 기회적이어서 이것들이 한 번 되면 습관화될 수 있다라는 결과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86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 관리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정의한 것은 무엇인가? 사례 관리는 어떤 개인,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사회 서비스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사회 관리죠. 정신질환자 사회 서비스 연결. 그것과 관련된 걸 보면 3번이죠. 사회 관리는 대상자의 사회생활상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적절한 사회 자원과 연결시키는 절차의 총체가 사회 관리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 타인과의 갈등을 다루는 데 유용한 심리치료 방법의 하나로 양쪽에서 갈등이 되는 측면을 완전히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가 양쪽의 갈등을 들으며 갈등의 양 측면을 모두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두의자 기법. 답은 2번이죠. 게슈탈트 치료에서 이제 나온 것들인데요.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대인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두의자 기법 또는 빈의자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의자를 이렇게 놓는 거죠.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갈등 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여기 앉는 거죠. 내가 여기 앉아서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죠. 토로하고 또 자리를 옮겨서 내가 다시 이 사람 입장이 돼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내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아버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을 또 얘기하죠. 그러고 나면 내가 또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양쪽에서 갈등이 되는 측면을 완전히 알고 경험할 수 있죠. 아버지 입장도 돼보고 내 입장도 돼보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도 표현함으로써 다 표현해 볼 수 있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 내가 지각한 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도 이해하게 되고 타인도 이해하게 되는 이런 기법인지 자주 사용합니다. 심리치료 장면에서 아주 자주 사용을 해요. 이 기법은 현재 있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이 집단에 없는 경우 많잖아요. 또 개인 상담에서도 많이 활용해요. 개인 상담에서도 앉으면은 의자를 갖다 놓기도 하고요. 소파를 이렇게 놓기도 하고 쿠션을 놓기도 해요. 이렇게 놓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타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다른 한 의자를 미해결 관계의 중요한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타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양 측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울 기법 같은 거라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대면을 시키기도 해요. 왜 우리가 두 가지로 막 갈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무 밉기도 해. 그래서 나한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아. 근데 또 그러면 안 되는 자식의 도리의 마음도 있어요. 이 마음이 같이 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돼. 통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써요. 여기에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가진 나. 여기는 자식의 도리를 생각하는 나. 그래서 여기 앉아서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나면 이 얘기를 듣고 이리 옮겨와요. 옮겨와서 또 나의 도리에서 분노, 아버지에 대해서 너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하니?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한 게 없는 이런 것들을 또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쓰죠. 저도 옛날에 이제 상담 같은 거를 저도 받고, 저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저도 받았죠. 저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제가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 이런 기법들로 상담을 제가 진행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의 그 상담 해주시는 분이 이런 상담을 진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비누자 기법은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었죠. 비누자 기법은 더 많이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타인과의 갈등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8번 미켄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에서 행동변화법. 미켄바움은요, 우리의 사고나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배우면 나의 행동을 훨씬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학자가 미켄바움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그러니까 나의 사고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논리적이 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덜 받게 되고 이런 것들,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자기 통제는 높아지는 거. 그래서 미켄바움이 많이 주장한 건 뭐예요? 사고와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학습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주장한 학자다. 이거를 가능한 사람은 행동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행동 변화의 3단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행동 변화의 3단계는 자기 관찰, 새로운 내적 대화 시작, 새로운 기술의 학습. 이것이 행동 변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보도록 할게요. 89번에 인터넷 중독의 상담 전략 중 게임 관련 책자, 쇼핑 책자, 포르노 사진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는 게 뭐겠어요? 자극 통제법이죠. 답은 1번이에요. 자극 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적 상담에서 내담자의 환경을 수정해서 자극을 아예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자극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아예 그냥 부적 행동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몸무게, 뭐 다이어트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많이 할 때 음식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갖다 놓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자극을 통제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0번에 성문제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지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자는 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내가 또 성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에 대한 태도, 나의 인식을 알아야 그것을 개입시키는 건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번에 내담자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성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꼭 탐색해서 확인해야 돼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성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하면 안 돼요. 다 알겠지. 이 정도는 알 거야. 이러면서 상담자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어떠한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만약에 왜곡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다루어 가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3번에 상담 중 내담자와 성에 관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못해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다 해야 되고 4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면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중독인 것 같아. 이러면은 내가 성중독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자에게 리퍼해야 되죠. 그래서 전문 상담자에게, 치료자에게. 또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부부 성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내가 부부 성 치료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다른 그 치료 전문에게 리퍼하는 게 그 내담자에게. 근데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담자가 소개를 해줘도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내가 뭐 지금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거나 내 슈퍼비전을 받아가면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내가 다룰 수 없다. 그래도 내담자가 난 당신한테 꼭 받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담자에게 선택하도록 해야 되죠. 웬만하면 가는 게 좋다. 꼭 의뢰를 해줘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해설 한번 보면요. 해설의 그 점 2번째를 보면 성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에 대한 관한 지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왜곡된 성 지식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갑자기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해요. 과거에 상적으로 상처 입은 상처, 어린 시절 성추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내담자는 이를 직면하는 것을 꺼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항이 나타납니다. 상담을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 나타나요. 이거를 상담자도 저기 힘들어하니까 너무 다루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다루지 못하더라도 체크를 해놓고 꼭 그 문제를 상담 가운데서 다뤄내야 합니다.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뤄주는 것이, 거기서 또 덮으면 이 내담자는 다른 곳 가서도 이야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를 통해서 성에 대한 감정, 느낌을 다루도록 하고 진술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라도 과거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입을 해줘야 되고, 상담자는 충분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그래서 뭐 성에 관련된 그 용어를 이상하게 막 명칭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용어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 정체감도 스스로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상담과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1번 보도록 할게요.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가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지매개가설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뭐예요? 인지매개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인지행동치료니까. 단시간 상담 맞아요. 단기 상담 진행해요. 감정과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인지를 대상으로만 치료를 진행을 한다. 인지행동치료는 인지행동 정서 모두에 관심을 두는 거라서 사실 인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인지, 감정, 행동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내담자의 왜곡되고 경직된 생각을 찾아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거 맞죠? 이 모든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참고에 나와 있는 아론백의 인지행동치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92번 보도록 할게요. 백이 제시한 인지적 오류 중에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과장 축소죠. 그리고 과장 축소는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개인이 불완전을 최대화하거나 좋은 점을 최소화하죠. 보통 부정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불완전은 완전 극대화, 최대화하고 좋은 점은 완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실제보다 크게 보는 경향,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축소하게 되는 것. 결국 자신이 타인들보다 열등하다라고 빠져드는 거, 이게 이제 과장과 축소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3번은 집단치료의 준비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집단치료에 대한 오해. 처음에 이제 집단치료 할 때 준비 과정에서 이런 것들 많아요. 집단치료가 무엇인지는 개념도 잘 모르고 집단치료 오면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된다고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초반에 준비 과정에서 다 다루어 줘야 되고, 비현실적인 공포가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공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집단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집단의 응집력에 대한 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작업 단계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집단 상담의 준비 과정에서는 집단의 진행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다루어가면서 집단원들이 집단을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 오해. 가장 포인트가 이거예요. 준비 단계에서는 두려움이나 오해, 기대감 다루는 게 집단의 준비 과정에서 꼭 다루어야 할 것들입니다. 94번에 개인의 성장과 발달뿐만이 아니라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시키거나 자기인식에 초점을 두는 집단 상담의 유형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슨 상담이에요? 지금 상담 집단이죠. 상담 집단. 집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보면요. 상담 집단은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료적, 예방적,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단 역동과 과정을 활용하는 집단. 사실은 교육과 상담과 치료가 있죠. 보통 가장 큰 게 뭐였죠? 교육과 상담과 치료가 있는데요. 교육은 다수에게 좀 진행하는 거죠. 약간 예방적인 거죠. 상담은 조금 그래도 건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건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치료는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수준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더 깊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도 보면은 교육은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상담과 치료는 좀 더 소수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교육과 상담과 치료의 이런 맥락을 갖고 보면은 치료 집단은 어떤 거겠어요? 상담 집단에 비해서 보다 심각한 정도의
정서 행동 문제, 정신장애, 치료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입원이나 외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단. 치료 집단은 뭔가 장애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큰 장애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집단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좀 비슷한 유형끼리 모여 있을 수도 있겠죠. 우울을 집단으로 치료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우울은 사실 뭐 서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 집단. 지도 및 교육 집단은 좀 더 앞쪽에 있다 그랬죠. 지도 및 교육 집단은 그래서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정의적, 인진적 측면에서의 교육이에요.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예방 이런 거니까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게 교육 집단이다. 구조화 집단은 이게 뭐 어떻게 비구조화됐냐 구조화됐냐 이것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설정된 특정 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의 구체적인 활동을 구성하고 정해진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집단, 이게 구조화 집단이다. 구조화는 비구조화와 관련이 되잖아요. 구조화는 세팅이 딱 되는 거죠. 우리가 몇 차씩 진행할 거다. 인원은 몇 명이고 어디서 누가 무슨 내용 1주, 2주, 3주, 4주 이런 것들 다 세팅된 거. 치료자는 누구, 멤버는 누구 이런 거 다 세팅된 게 구조화라면 비구조화는 뭐 조금 더 이것보단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멤버가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화 집단은 사전에 설정된 특정 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로 진행되는 집단이 구조화 집단이다. 94번에 설명하고 있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 성장의 방해 요소 이런 거니까 조금 더 교육보다는 또 치료보다는 가운데 있는 성장 집단이 되겠습니다. 95번 보도록 할게요. 만성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 모델 단계 중 핸디캡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 핸디캡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만성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손상, 장애, 핸디캡 이렇게 세 개로 나와 있죠. 손상은 뭐예요? 어떠한 신체적인 손상을 입은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손상을 입은 거. 생리적, 심리적, 해부학적인 어떤 이상 상태.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죠.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의 구조나 기능이 상실된 거, 병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 환각, 망상, 우울 등이 나타나요. 손상은 임상적 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제거 또는 경감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 다리의 상실, 우울,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게 손상 상태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원인 요소에 대한 중추신경계 이상, 손상이 되겠죠. 2번에 나와 있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구조나 기능의 이상, 이것도 손상이 되겠죠. 장애는 무엇이냐? 어빌러티의 디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으로 인해서 손상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자기 역할 수행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의 제한, 결핍 상태를 보이는 거, 이것이 장애다. 기능상의 어려움으로 일을 할 때 의사소통이나 사회생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임상적인 재활. 그래서 재활훈련, 걷기훈련 이런 거 해주고 의사소통훈련 이런 것들 해줘요. 사회적 집단, 사회기술훈련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 장애에 들어가죠. 직무 능력이나 일상생활에서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재활. 핸디캡은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역할 수행에 제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사회적인 재활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회사 건물 안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고 잡고 갈 수 있는 어떤 봉 같은 게 설치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수식어가 사회적 분리 조건으로 형성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핸디캡입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가 이 안에 들어가죠. 장애 때문에 못하는 경우. 사회적 재활을 통해서 사회체계의 변화. 그래서 핸디캡 상태에 있을 때는 사회적인 이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이 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들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뤄내요. 95번에 3번에 나와 있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이나 과제 수행을 못한다. 장애죠. 4번 장애 때문에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 이게 핸디캡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95번에 나와 있는 핸디캡 손상 장애는요, 이 객관식 문제에도 많이 나오지만 실기 시험에는 이걸 쓰는 걸로 나와요. 선생님들이 이 단계, 3단계 써봐라 하면은 뭐, 이 손상 쓰시고 그 특징 쓰시고 장단점, 장애 쓰고 특징 쓰고 장단,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이게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96번, 상담의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율성, 무해성, 선행. 답은 4번, 상호성이에요. 자율성, 그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기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무해성, 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선행성, 공정성, 충실성, 정직성, 이 모든 것들은 상담의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97번 보도록 할게요. 약물 남용 청소년의 진단 및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낙인 찍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읽어보면 알겠죠. 청소년 약물 남용과 관련해서 임상적으로 이중 진단의 가능성이 높은 심리적 장애, 우울증, 품행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청소년 약물 남용자들은 약물 사용 동기나 형태, 신체적 결과 등에서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인 위주의 진단체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4번에 가족 문제나 학교 부적응 등의 요인에 의해서 약물 남용이 나타나는 건 1차적 약물 남용이 아니라 2차적 약물 남용이에요. 1차적 약물 남용은 그냥 약물 자체가 그냥 좋아서 약물 사용 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2차적은 뭔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약물 남용이죠. 그러니까 둘 다 봤을 때 어때요? 이 상담을 진행할 때, 목표를 진행할 때 달라지겠죠. 2차적 약물 남용일 때는 어떤 가족 문제나 학교 부적응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약물 남용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차적 약물 남용과 2차적 시험과 관련해서는 보통 1차적 약물 남용, 2차적 약물 남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셔야 이 시험을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과거에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은 약물의 사용이 관련 요인에 의해서 약물 사용 자체가 그냥 문제인 거. 2차적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들과 관련. 그래서 각각 다르게 상담의 목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98번 보도록 할게요. 로저스가 제시한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고 상처받기 쉬우며 초조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치성을 보여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틀을 바탕으로 해야죠. 공감해야 된다. 내담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상담자의 선택적, 긍정적 존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는 일치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 긍정적 수용. 이 무조건, 긍정적 수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사람들이 병리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봤어요? 병리를 갖게 되는 이유는 가치조건화라고 봤죠. 가치조건화는 뭐예요? 내가 나로서 살고 싶었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원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그걸 하면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줬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사실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부모는 B를 해야 나한테 인정을 줘요. 그럼 나는 B를 한 거죠. 이게 가치조건화예요.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는 근데 나는 A를 해야 진짜 나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치조건화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긍정을 해주는,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수용.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주면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A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되면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내담자의 내적 참조 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성은 뭐예요? 일치성은 상담자가 일치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던 요 A 있잖아요. 내담자는 자기가 A를 원함에도 B를 하고 살았어야 되니까 A라고 얘기 안 하고 자꾸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된 삶이잖아요. 마음에는 A를 원하는데 말로는 B를 얘기해. 그럼 이게 불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계속적으로 자기는 A를 원해서
A라고 행동까지 나와. 이런 일치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도 상담자가 이런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모델 삼아서 자기도 A라고 얘기하면서 A로 행동하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치료 진행을 하는 게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죠. 상담자가 일치성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건 그거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담자의 어떤 행동, 나는 선생님의 어떤 행동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면서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일치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도 자기와 일치된 자기와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99번 세 자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불안 중 원초와 초자아 갈등은 도덕적 불안이죠. 만약에 원초아와 자아의 갈등은 신경증적 불안이에요. 2번에 신경증적 불안. 현실 불안은 진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앞에 차가 달려오니까 내가 불안한 거. 내가 갑자기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뭐 살 게 없어. 이런 게 불안한 거. 이게 현실 불안. 신경적 불안은 원초아와 자아.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와 관련된 불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과정에서 사용된 상담 기술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엄마랑 전화했는데 이제 내가 대학에 들어갔으니 엄마 아빠는 이혼하시겠대요. 당신의 부모님이 곧 이혼하실 거라는 소식을 지금 들었군요. 그냥 사실을 다시 말해준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사실을 들었군요. 이 사실을 말해준 거라서 이것은 재진술이다. 환원 또는 부연하기라고도 하며 내담자의 메시지에 표현된 핵심 인지 내용을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재진술. 감정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진술한 것과 관련돼서 그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돌려주는 것. 내담자의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 정서를 상담자가 같이 돌려주는 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정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죠, 상담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재진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석은 뭐예요? 내담자가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적인 설명.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시도 의도예요. 상담자의 시도 의도. 그것이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심리 상담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